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말이죠. 주가 떨어질 겁니다. 모델 Y 주니퍼에 위해서 할인을 많이 했고요.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기대치 이하가 될 경우에는 되게 큰 변화폭을 발휘하면서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 Y를 발표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이번 올해 테슬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는 매크로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여기에서 성공한다면 네. 스타쉽을 타고 하늘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주가가 정말 스타쉽 타고 하늘로 우주로 간다 하면은 그때 봐야 될 거는 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이거를 소비, 가전, 박람회, 쇼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 CES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테슬라로 오셨던 강정수 박사님을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얘기하게 될까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CES를 통해서 또 뵐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번 CES는 전체적으로 주제는 다이브 인, 즉 AI가 모든 곳에 곳곳에 스며들다가 이제 주제였어요. 위드 AI, 인 AI.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농기계에도 스며들고 가전 제품에도 스며들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제 AI가 단순하게 거대 언어 모델, 챗GPT 대단해, 제미나이 대단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빌리티에도 스며들고 모든 곳에 스며들면서 이제 AI가 이러한 제품의 어떠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새로운 어떤 생산성의 증대라든지 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AI가 주제였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찬물을 끼얹은 사건인 거죠. 거의 8년 만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와서 기조연설을 1시간 반 넘게 했는데요. 워낙 중요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 특히 미국 언론들이라든지 해외 언론들, 한국 언론들도 이 젠슨왕의 기조 발표에 대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 나머지 CES에 대한 어떠한 보도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봐도 이번 젠슨왕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적인 역사적인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머니올라는 기본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CES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자 컴퓨터주 포함해서 이런 그렇죠. 얘기를 여쭤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특별히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 가운데 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번에 그렇게까지 정말 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서 CN 스틸러가 된 거는 왜 그랬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하셔야 될 단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GPT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2023년 11월부터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젠슨왕이 이제 엔비디아는 이것을 피지컬 AI라고 물리 AI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것의 원래 이름은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상품화하기 위한 이름은 코스모스라고 불렀어요. 코스모스, 우주요? 네, 코스모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GPT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과 지금 상치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물리 AI 또는 이제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Godmother of AI라는 분이 계십니다. Godmother of AI. 네, Godfather는 이제 제프리 힌턴 작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분이 이제 Godfather of AI고 Godmother of AI는 페이페이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월드 모델이라는 거고요. 이 월드 모델에 엔비디아가 이걸 호칭하는 건 피지컬 AI. 그래서 나왔던 상품 서비스 이름이 코스모스. 그다음 월드 모델은 무엇일까요? 월드 모델이 상치되는 개념은 거대 언어 모델이 있고요. 거대 언어 모델이나 월드 모델은 둘 다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분류하는 거 어려우시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월드 모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야구 선수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속을 갖다가 막 140km 던지고 130km 던지고 120km 던지는 대단히 훌륭한 투수가 있다고 치죠. 근데 타자들은 이걸 다 어떻게 칠까요? 이 공을. 그러게요. 아마 수십 번이 아닐 거예요. 수백 번도 아닐 거예요. 수만 번 연습을 했을 거예요. 공이 날아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가 배트를 하면 이때 맞고서 이것이 타구가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연습실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면서 공이 저쯤 날아올 때 이쯤 배트가 나가야
맞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수십만 번 연습을 하면서 그래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죠. 이걸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우리의 뇌 속에 무의식 쪽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공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단어를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물리적인 어떤 공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학습하다 보면 저 정도 왔을 때 지금 배팅을 하면은 맞을 확률이 80%, 90% 하면서 배트를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이때 우리가 타자가 이 강속구를 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변화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실은 모델 학습을 무의식 속에 뇌 속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언어를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다음 언어가 무엇일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 챗GPT고 네. 구글의 제미나이고 뭐 앤스로피의 클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면 월드 모델은 뭐냐면 저런 공이 날라온다라면 공이 다음번에는 1초 후에는 어디에 있을지 물리적 세계 속에서 3D 공간 속에서 또는 4D 공간 속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저 물체가 어디로 이동할지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저 공 저기에 있어? 그리고 저 공이 이동하는 속도가 저 정도네? 그럼 다음번에 이리로 오겠구나. 0.1초 사이에는 여기 오겠구나. 그러면 배팅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을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와 이미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리 세계, 실제 세계를 학습해서 다음 실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펜을 안 갖고 왔는데 볼펜 하나 주시겠어요? 네, 볼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면 잡잖아요. 네. 이걸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지는 인간은 안 했겠죠. 이것도 나름 몇 번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이쯤 되면 제가 손을 열어서 잡으면 잡아야겠다. 되겠다. 이것도 무의식 중에 있는 모델 학습이에요. 인간이.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여기서 놔두면 저리로 날아가지 않고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간다라는 학습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리 법칙, 중력 법칙을 그렇죠.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물건은 제가 컵을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러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모델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어디다 적용하느냐?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미리 학습을 해놨으니 언어 모델 GPT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 코스모스는 여러분 오픈 AI의 챗 GP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이름에 이렇게 실제 생활이 물리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놨다. 약 2천만 시간을 갖다가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크게 학습을 했으니 이제 이 학습한 걸 가지고 물론 이걸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토요타가 그래서 손을 들었죠. 우리 협력하겠다. 토요타가 그거를 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번을 실제 상황을 가서 촬영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뭐냐면 그거를 실제 공간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죠. 가상 공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연습을 수십만 번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백만 번을 시켜주면 이 친구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공간에 옮기는 거죠. 랩을 네, 그러면 또는 게임에도 이러한 물리 AI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게임을 갖다가 화면에서 보시면 화면도가 되게 화면이 선명합니다. 막 움직이면 진짜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걸 다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 방송에서도 프레임을 쓰잖아요. 한 초에 예를 들면 30번의 프레임을 쓴다 그러면은 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 영상에서 정말 실제로 그래픽에서 멋지게 보이는데 30번을 프레임을 실제로는 찍고 우리 중간에 100개를 더 GPU로 만들어줄게 가상으로. 그걸 중간에 연결해버리면 훨씬 더 실감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은 것처럼 비보호 잠번 한 번만 실제 가서 찍어오면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을 갖다가 이 A라는 경우에 수에서 예를 들자면 30만 번 더 연습을 시켜줄게. 자, 여의도 역에서 좌회전할 때 실제 상황을 한번 촬영을 가서 카메라로 찍어오면 우리가 여의도역과 같은 똑같은 곳에서 30만 번 이 차를 훈련시켜줄게.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 이거 한 번만 찍어주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수억 개라도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주면 자율주행의 기능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아까 전에 제가 볼펜을 떨어뜨릴 때 잡는 것 로봇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이 자기가 잘못하다가 어떤 부품이 떨어지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찍은 걸 갖다가 GPU로 가상세계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진장 엄청나게 많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줄게 손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월드 모델이라는 거고요. 월드요? 그러니까 월드 세상을 모델링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물리적 세계를. 물리적 세계를.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에서는 피지컬 AI, 물리 AI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자, 이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제품 이름이 네. 코스모스다. 그럼 잠깐만 그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언어학습 모델을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얘기할 때 언어학습이라고 얘기하면 여긴 무슨 학습이에요? 세상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실제 생활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갖다가 네. 카메라로 찍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죠.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이동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방향을 주면 네. 얘가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게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진하겠구나. 힘을 뒤에서 줬으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꼭 물리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네, 네. 경험적으로 알고 여러분 있죠. 배우시잖아요. 마찬가지죠. 핸들을 요만큼 꺾었을 때 경험학습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경험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몸으로 배워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인공지능이 이제 배워서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썼던 생성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을 만든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맞아요. 이미지를 만드는 그렇죠. 생성을 하는 거다라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에 자전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밑에는 눈길이 나타나서 미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눈이 쌓이는 높이를 봐서 미끄러움의 정도를 또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눈이 녹으면서 훨씬 더 얼음화되면서 더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운전자들도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미끄러운 길이구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발로 댔을 때 그 느낌을 알면은 아 이건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주겠다. 그럼 제가 그냥 느낌인데요. 아까 언어학습하고 이거는 뭐 경험이나 세계 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말보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첫 번째 즉 로봇에서의 챗GPT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챗GPT의 순간이 이제 도래를 했다. 그래서 AI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간다. 왜냐하면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 최소 30배라 그러거든요. 시장의 규모가. 로봇 규모가. 네, 로봇 시장의 규모가. 네. 이 시장이 이제 열릴 수 있는 것이 됐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FSD도 가장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거죠. 쫄고 있었죠, 여러분. 공포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협력하시면 그 대신 공짜는 아니죠. 코스모스는 예를 들면 무료로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하지만 코스모스가 그 제품 내에서 자동차 내에서 로봇 내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추론칩이라는 것을 로봇이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FSD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4라든지 요즘 그거를 AI4라고 얘기를 해요. 추론칩이 2개가 들어갑니다. 대단히 높은 고성능 추론칩이 여러분 테슬라를 구매하셔서 FSD를 안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차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거는 그 추론칩을 공개한 거예요.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간 거 $3,000다. 네. 걔 이름이 뭐였어요? 제품 이름이 따로 안 나왔어요. 제품 이름 안 나왔지만 그것이 $3,000다. 그러니까 가정용 슈퍼컴퓨터도 이번에 공개를 했지만 이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테슬라에서는 원가가 자기네 추론칩은 $1,000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2,000를 여기서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3,000짜리 칩을 만든 건데 실제로 아마 엔비디아는 $1,000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 팔아서 $2,000를 남기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테슬라 칩을 사면 안 돼요? 테슬라 추론칩을 살 수가 없는. 엔비디아는 이거가 여기에 코스모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도. 네, 그래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옴니버스라고 해서 과거부터 엔비디아가 발전시켜왔던 이거를 바로 한다고 해서 챗GPT를 제가 저희 차에 단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한국에 예를 들면 도로에 맞게끔 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제가 쓸 공장이 예를 들면은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이다 또는 물류센터다. 공장마다 중간에 파인 튜닝,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곳으로 옴니버스라는 곳을 만드는데 여긴 또 유료예요. 여기 이제 자신들의 클라우드 센터라 즉 컴퓨터 센터에 들어와서 추가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가자. 돈은 많이 들지는 않아.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네들 시작하면 토요타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테슬라까지 올라면은 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 텐데 네. 우리랑 하게 되면 $3,000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차피 차 하려면 다 깔아야 되는데 그게 $1,000건 $3,000 하고서 옴니버스 이용하는 이용료 그렇게 많지 않으니 이거 쓰면서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협력사들이 이번에 토요타가 나온 거고 네. 중국의 비야디가 나온 거고 미국의 리비안 전기차 픽업 트럭 회사죠. 리비안 그러고 루시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한다면 이 5개 기업은 자율주행의 기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랑 이번에 계약을 맺고 이 부분을 채택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올해 2024년에 있었던 다양한 행사에서도 젠슨왕이 항상 했던 것처럼 좌측으로 로봇 7대, 우측으로 로봇 7대 보여주면서 나의 형제들과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로봇 기업들, 여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업들은 로봇은 만들긴 했지만 이 로봇이 움직이는 지능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받쳐줄 테니 한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랑 한번 경쟁해보자. 시장을 열어가보자. 그들로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다음 전략인가요? 지금까지는 되게 범용, 네.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범용 GPU를 만들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매년 매출이 380억 달러가 되는 정말 막대한 돈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버전으로는 이러한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지금 무르익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길을 열어줄 테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각국의 기업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대단히 허들을 낮춰준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해라.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장을 열어와 보자. 그럼 우리 엔비디아는 뒤에서 우리도 뭐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칩을 팔고 추론 칩을 팔고 그걸로.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는 우리 걸 이용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자율주행에 있는 차량들 그다음에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에 연결될 거니까 이거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써라. 그러면 우리는 또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비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AI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 제국을 건설할 꿈을 밝혔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이 자율주행의 겨울이었다라는 평가가 2024년 중순까지는 있었어요. 자율주행의 겨울. 우리가 웨이모 막 나오고 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AI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5, 6년 전부터 언젠가는 인류는 운전하지 않고 다 자율주행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2019년에 얘기했어요. 2년 안에 자율주행 된다. 웬걸요? 자율주행 2019년, 2020년, 20년, 21년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작년에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가 작년 여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적으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일어났던 매주 나오는 결제건이 10만 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LA하고 피닉스는 작은 도시니까 큰 의미가 없고 오스틴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이 단계로 가면서 작년 11월에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 미국으로 크게 확산이 될 거고 심지어 도쿄에서도 웨이모가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이 이제는 사람들이 유료 결제를 15만 건이나 하게 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결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된다면 로봇택시 시대를 지금 웨이모가 가장 먼저 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바이두,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죠. 바이두에서는 아폴로 고라고 하는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대단히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코로나 생각나는 네. 2024년 4년 5월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을 글로벌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이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로봇택시 서비스가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 100개 도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한자로 돼 있는 신호등도 있고요. 삼각형으로 돼 있는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상하이에서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베이징 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에서 운전 잘한다고 해서 상하이에 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중국은 교통규칙도 다르고 도시 상황도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막 방대한 양의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인 거고 이것이 지금 상용 서비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고 미국 또한 지금 상용 서비스가 이미 작년 여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의 봄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 로봇택시 될 거다 막 이런 말들이 그래서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올해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비감독하에서 즉 인간이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되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정부가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이것을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기가팩토리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으면 모든 미국의 방송국들, 언론들, 특히 테슬라의 비판적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다 가서 다 맨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난리가 날 것이고 테슬라 주가만 난리 나겠습니까? 현대차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 개발하지 말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협력은 해요. 아마존의 죽스에도 현대자동차도 투자하고 있고 웨이브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모바일 아이라는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국내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 고민하겠죠. 이러다가 우리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차라리 테슬라 FSD를 라이센스로 받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찰나에 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할게 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동차 업계, 로봇 업계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예상을 했을까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 얘기는 이미 작년 2024년 3월에 타이완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 네. 실제로 모델을 선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CES의 역사적 성과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월드 모델을 그 사이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만들었어. 봐봐. 우리를 믿어도 돼.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고 이제 실제로 코스모스 이거 1.0이에요. 우리가 2.0도 만들 거고 3.0도 만들 거야. 지금 1.0은 사실 코스모스는 아직 누구도 실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테슬라의 FSD 13하고 같이 비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우리 2.0 만드는 거 3.0 만드는 것은 대단히 더욱더 가속화돼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월드 모델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토요타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토요타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1위 기업인데 네. 이 기업에서 엔비디아를 쓰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테슬라랑 물론 굉장히 그 시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앞서고 있지만은 있죠. 네. 그래도 이제까지는 항상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자율주행 이러면은 떠오르는 데는 테슬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약간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넘보거나 더 확장성을 가지고 등장한 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AI 제공국도 말씀하셨지만 꿈과 비전인 거죠. 아직까지 이것을 현실화하기에는 되게 넘어야 될 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발표한 날에도 사실 엔비디아 주가는 내려왔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지금 미국에서의 매크로적으로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미국의 이 36조 달러나 하고 있는 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관세 정책으로 갔을 때의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민자를 억제했을 때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노동권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면서 지금 대단히 불안한 시기를 미국 주식시장이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도 받았겠지만 이거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요.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위로봇 행사했을 때 비전과 꿈을 얘기했지만 주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꿈과 비전이고 이걸로 돈 얼마 벌 수 있는 데가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요. 젠슨왕도 이번에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일론 머스크처럼 먼 미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미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이뤄질 일이지만 당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360억 달러나 벌고 있는 이 칩에서 블랙일이나 지금 빨리 내놓지. 블랙일도 지금 양산을 못 해가지고 12월에도 양산한다더니 12월도 못 하고 도대체 1월 달에 언제 할 건지는 얘기도 안 하면서 이런 칩 만들어서 여기 팔겠다 얘기를 하고 코스모스 좋긴 좋아. 될 것 같긴 한데 그걸로 360억 달러 벌 수 있어라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좀 더 새로운 세판 짜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니까 당장 느낌으로 와서 이것이 매출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것이 당장 여러분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파이낸스 이하는 좀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25년 1, 2, 3월에 엔비디아가 매출을 낼 수 있을까요? 4, 5, 6에 매출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상반기, 하반기에도 매출 내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들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2025년에는 올해 CES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젠슨왕이 발표했던 것으로 매출 나는 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저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허들을 말씀을 드리면 AI가 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로봇과 자율주행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자라고 왼쪽으로 뭐 10도 꺾어가지고 20도 꺾어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서 비보호자회전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그 결정을 내렸는데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 토요타가 되어 있느냐.
BYD는 뭐 일부 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루시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수 있고 리비안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많이 좀 발전한 편이니까요. 요즘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SDV 이 부분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리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회사도 조인트 벤처로 만들고요. 이런 엔지니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공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 잡는다 했을 때 로봇이 손가락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는 것은 로봇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DO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손가락이 보통 28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요. 요번에 위 로봇 행사할 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20도의 자유도를 보여줬어요. 아직 인간까지도 가려면 28 멀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어들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미 웨어하우스에다가 물류센터에서 지금 벌써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집게 손가락이에요. 자, 이거는 특수한 목적에는 쓸 수 있어도 자, 5개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라고 소프트웨어는 얘기해줬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팔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일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피규어 공이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BMW 공장에서 철판을 여기서 떼서 이걸 막 움직이고 막 집어입고 하잖아요. 그걸 로봇팔로 하면 수십 배 빨라요. 근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정도 속도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 테슬라도 옵티머스 갖다가 배터리를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기는 거 이거 로봇팔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섬세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옵티머스가 만약에 올해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가 팩토리에서 1000대 정도는 옵티머스를 투여하겠다. 전 된다면 기적이라고 봐요. 올해 안에 저는 될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고 내년 정도 된다고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투여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하네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줄을 넣거든요. 자동차 안에는 여러분 모델 S에는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랜저에도 그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G80에도 한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로봇이 못합니다. 고개를 집어여야죠. 우선은 고개에 전선줄을 잘 집어여야죠. 집어였다가 빠지면 뭐 좀 끼어여야죠. 이건 되게 섬세한 인간의 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자, 이 영역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지 이미 로봇팔과 로봇 기계가 잘하는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섬세한 손가락의 터치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려고 한다라면 엔지니어링 기술, 즉 메카니컬한 것, 물리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움직이는 이러한 능력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생각한 만큼 물리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받쳐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가 나왔냐? 아직까지 가장 DOF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인간의 손 대비해서 팔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막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 손 보셨어요? 다 집게예요. 그럼 이제 손가락 만들어야 되잖아요. 손가락 DOF, 옵티머스도 이렇게 DOF를 올리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덤블링하고 막 점프하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노동에서는 덤블링하고 점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장에 투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메카니컬한 부분에서 아직 도전이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려면 가격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1년에 100만 대는 생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만 대를 이렇게 손가락이 정말 인간의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한다. 이거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 또는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기술 자체도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는 아직 로봇 기업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로봇에서의 이런 월드 모델을 적용한 피지컬 AI를 적용한 그리고 엔비디아 이름 코스모스를 적용한 로봇이 시제품화돼서 양산화돼서 시장을 휩쓸고 그래야 그 로봇 칩도 $3,000짜리도 팔 거 아니에요. 뭐 100만 대 생산해서 그럼 100만 대를 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100만 대 곱하기 $2,000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수익률이 $3,000에서 수익률이 2,000. 자, 이렇게 돈 벌려고 하려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도 많이 남았네. 이런 판단을 여러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는 여쭤봐도 돼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그럼 더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머스크는 그런 젠슨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위협적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로만 연습을 했냐? 우선 실제 데이터는 어떤 기업도 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지역에서만 실제 데이터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피닉스 여기 네 군데만 있었고 이것의 데이터를 확대하려는 게 이제 도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웨이모는 작동 방식이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HD 수준의 지도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든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여기에서 모델링 학습을 통하는 거고 구글 또한 작년 12월에 선언을 했죠. 우리도 월드 모델을 만들겠다. 제미나이에 이어서 월드 모델을 구글도 만들겠다라는 것은 구글도 월드 모델이 이게 앞으로 큰 시장이라는 거고 구글도 그래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월드 모델은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웨이모에도 또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거고요. 그런데 당연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장점은 데이터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FSD를 유료로 쓰는 사람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판매된 모든 차량에는 사실상 201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말씀드렸던 8개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 우리가 쓰던 안 쓰던 네. 그리고 거기에 하드웨어 그 당시에는 3 지금 하드웨어 4 지금 이걸 이름을 테슬라는 AI3, AI4라고 지금 이 칩 세트를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장착돼 있어서 그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가 와이파이가 되는 존에 들어가면 항상 이것을 테슬라 서버로 옮겼거든요. 이것을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계약서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에게 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동영상이 이것으로 실제 데이터가 학습이 됐고 테슬라에도 월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이걸 또 가상으로 또 추가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데이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웨이모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테슬라 주가가 왜 오르냐면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성공하게 되면 테슬라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이 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2030년에 매년 1,000만 대 파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획을 철회했어요. 우리 1,000만 대 안 팔아도 돼. 200~300만 대만 팔고 나머지는 라이센스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포드도 못 만들 거고 GM도 크루즈 포기했으니 결국은 뭘 선택하겠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일론 머스크 표현대로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되면 스마트폰인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지 피처폰 살까? 끝났어 그 시대는.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같은 회사긴 하지만 뭐 일본에 있는 혼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선택은 우리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젠슨항이 얘기한 거는 선택지를 넓혀줬잖아요. 우리도 있어 이렇게. 우리도 있어라고 하면은 우선은 저것이 현실성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엔비디아 정도면은 충분히 쫓아올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엔지니어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쫓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GPU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쫓아올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테슬라로 만약에 다른 업체들이 라이센싱을 하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경쟁자가 있다는 건 경쟁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비자라는 기업일 테니까 그쵸, 이건 그쵸. B2B 시장이니까 네. 입장에서는 협상의 파트너가 테슬라 너무 고압적이고 너무 갑이고 가격도 막 부르는 것이 값이고 막 이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떼돈을 봅니까? 부르는 것이 값이거든요. 수요가 너무나도 큰데 상황이니까. 공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지금 수요 독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70%가 넘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 나 수익률 70% 되는 높은 가격 부르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최소한 10%는 깎이겠네, 20%는 깎이겠네. 이런 부분에서 경쟁 구도가 마련됐다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 OEM 자동차 기업에겐 좋은 일이고 로봇 기업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감소가 이뤄질 수 있는, 물론 자율주행에 진짜로 성공해서 라이센싱이 일어난다면 정말 막대한 수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구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 주가는 사실은 지금은 살짝만 터치해도 민감성이 대단히 높은, 변동성이 원래도 높죠. 왜냐하면 이것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랠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딜리버리 숫자가 뭐 예상보다 뭐 해서 작년에 총 판매량이 마이너스 1.1%였잖아요. 그랬던 주가 훅 빠졌다가 그 다음날 뭐 좋은 소식 생기니까 또 훅 올라가고 지금은 펀더멘탈에 받쳐주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는 진짜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가지고는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고 별로 영향 안 받았어요. 네,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하필이면 목요일 또 미국의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네, 장례식 때문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에 개장했을 때 이 부분이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 전반적인 시각은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양산과 시장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최소한 1년에는 더 걸릴 거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긍부정으로 영향을 주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여튼 테슬라는 실제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가상 세계. 그래서 약간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이제 vs 가상 세계 대 실제 세계 이런 얘기들 구도로 설명 많이 했는데 기술적으로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박사님 좀 쉽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카메라에서 실제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죠.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월드 모델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데 테슬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월드 모델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모스 수준으로 만든 거는 엔비디아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구글은 이제 시작하겠다고 2020년 12월에 밝혔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AI 기업을 갖고 있지 않죠. 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X.AI라는 것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그록 3.0을 곧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 1월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테슬라 차량에 통합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그록 3과 함께 거기도 월드 모델에 대한 준비는 바보가 아닌 이상 하고 있을 거예요. 월드 모델은 여러분 페이페이리에서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유명해진 그러니까 이걸 없이는 결국은 AI가 궁극적으로 산업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들을 미국의 기업들이 다 테크 기업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세계 데이터도 처음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야 초기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시간을 지금 학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또 요즘 논쟁이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가상세계 학습할 때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가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상 데이터를 만드는 양도 더욱더 증폭되겠죠. 더욱더 증폭되고 예를 들자면 비보자회전도 여러분 비보자회전하는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비보자회전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 시츄에이션이 정말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비보자회전할 수 있는 미국의 거리를 아마 세면은 제가 보기에도 수십만 개는 될 거예요. 수십만 개를 엔비디아가 다 찍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의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면 실제 데이터의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가상을 만들어서 반복적 학습을 함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성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양도 양이지만 얼마나 다양성 있게 풍부하게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FSD 13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앰뷸런스 문제예요. 앰뷸런스를 인식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앰뷸런스를 인식합니다. 앰뷸런스가 왔을 때 갓길로 차량을 대는 것. 네. 이게 FSD 13에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왔을 때 여러분도 운전하시다 보면은 정말 내가 달리는 도로마다 내가 비켜줘야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이 FSD도 학습을 하지 못했던 것은 많이 학습을 못했던 것은 절대 못하는 게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지금 4점 정도 맞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9점 이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 지금 테슬라는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특수 케이스들 이렇게 앰뷸런스가 온다든지 원웨이 일에서 일방통행일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사 중이라든지 갑자기 이삿짐 센터가 막아버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거를 이삿짐 센터 때문에 피해 가야 될지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될지 이런 결정들은 경우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실제 상황의 다양성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자율주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이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엔비디아에 해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래 좋아. 일반적인 비보호자회전은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에 테슬라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보호자회전을 합니다. FSD 13이 비보호자회전을 했는데 트램이 다니는 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트램은 구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트램 다니는 도시를 아시면은 트램은 일반 버스와 도로와 같이 다닙니다. 여기에 둔턱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둔턱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보호자회전을 해가지고 트램이 직진해서 가는 길로 그 옆에 길로 차로 가야 되는데 트램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트램.
선로로. 이런 오류를 다행히 뒤에 트램이 안 와서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럼 해결해야죠. 아하, 바닥에 선이 깔려 있다는 건 트램선이니 앞으로는 그리로 좌회전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개선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테슬라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엣지 케이스의 다양성이 풍부하게 학습되어야만 궁극의 자율주행,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이것까지 학습이 됐을까? 저는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튜닝하고 더욱더 학습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다양하게 깔렸을 때 한 번만 찍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는 그거를 10만 번씩 찍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여기는 한 번씩만 찍어줘도 가상 데이터를 그 위에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효율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번씩이라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 번씩은 찍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가야 될 길이 결코 짧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엔비디아가 이제 상용화까지는 너무 멀다. 뭐 심지어는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 데까지 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또 양자컴에 대해서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엄청 많이 투자를 해놓은 투자자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이 또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양자컴도. 그럼요, 좋습니다. 단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젠슨 황이 이기적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해서 찬물을 좀 끼얹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비슷한 얘기는 딥마인드의 대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2024년 하사비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자 컴퓨팅이 할 수 있는 거를 AI가 발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AI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라면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에서도 언젠가는 5년 안에 10년 안에는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통 컴퓨터도 할 수 있다라고 하사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자 컴퓨터로 바람을 일으킨 것은 구글의 필로우 칩이잖아요. 이것을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도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지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때쯤 되면은 일반적인 전통 컴퓨터도 AI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흔히 쉽게 해서 대결해 볼 수 있다. 경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젠슨왕은 그거보다 곱하기 2를 한 거잖아요. 15년은 좀 더 빠르고 30년은 조금 늦으니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럼 20년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거죠. 저는 20년까지는 걸릴 거라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상용화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너무나도 투자하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비트와 큐비트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비트라는 건 0과 1인 거고 우리는 0과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것이 CPU든 GPU든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CPU는 이거를 정말 일렬로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GPU는 0과 1을 여러 군데다가 막 집어있는 12차선 만들고 20차선 만들어서 0과 1을 막 집어있는 거라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건 뭐냐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1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첩의 특性때문에 이 친구는 동시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암호를 푼다든지 또는 뭐 최적화를 푼다든지 최적화 문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아보자.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의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전통 컴퓨터는 0과 1을 계속 모든 길의 가능성이 몇 개가 있겠어요.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개는 있을 거예요. 길이. 10,000개를 갖다가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요 길로 가면 현재 교통 상황에서 맞아요. 근데 내일 자고 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계속 바뀌겠죠.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0과 1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얘가 동시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00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빨리 풀면서 최적의 길은 이거예요. 이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아무도 이렇게 푼다는 거고 또는 자원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이죠. 석유가 어디에 묻혀 있을까? 절로 들어가서 시추를 해야 가능성이 높을까? 이쪽 가야 높을까? 그럼 자, 시추 한번 우리 30번씩 다 해봅시다. 이거 하는 것보다 이 가능성들을 양자 컴퓨터로 푼다라면 자원 개발의 속도를 좀 더 빨리 낸다든지 또는 신약 개발할 때도 우리가 분자와 분자, 단백질과 단백질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경우의 수는 정말 수억 개가 있으니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양자 컴퓨터로 계산해낸다. 이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중첩이
자, 이게 그럼 너 지금 현재는 0인지 1인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하는 순간 중첩이 깨져요. 중첩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엄청난 자기로, 그러니까 전자기장으로 이 중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정도의 큐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웬만한 집차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미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초저원에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초전도체까지 뭐 연결해서 이 중첩을 유지해 주려는 기술에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250도 막 이렇게 유지해 줘야 되고요. 조금의 변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금의 변화에도 중첩은 깨져요. 이 중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오류를 동시에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양자에도 큐비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큐비트까지 영향을 줘서 주는 것을 그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줄여주는 알고리즘 계산법 이것도 하나의 뭐 양자 컴퓨터를 상용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입니다만 이건 네. 많이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이번에 구글의 필로우가 했던 건 뭐냐면 중첩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얘네가 손바닥만한 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0개가. 다른 곳은 이 10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집체만 했는데 네. 집체만한 양자 컴퓨터가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를 제일 먼저 이렇게 100개 들어간 거는 구글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구글의 놀라운 점은 이거를 손바닥만한 칩 안에 집어있다는 거고 이것이 극초 저온도 아니고 특별한 자기장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것이 큰 차이. 기술인 거죠. 이것이 엄청난 구글의 기술인데 구글이 여기다 몇 개 집어있습니까? 100개 집어있어요. 구글도 밝히고 있는 상용화의 목표할 때 큐비트는 100만 개예요. 지금 100개인데 네. 100만 개요? 네. 그런데 한 개를 추가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은 2배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큐비트 100개로 뭐 일반 그 컴퓨터 계산하는 10의 24승 연이 걸릴 거를 2여가 걸릴 거를 2호스가 될 것을 5분 만에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100개도 이런데.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럼 100개로서 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축구 잘하는 선수하고 농구 잘하는 선수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여우와 학이 음식을 먹을 때처럼 학이 잘 먹는 거 가지고 계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우가 잘 먹는 거로 계산해봐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정확한 비교는 사실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글 또한 100만 개의 큐비트가 들어가는 칩을 막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100만 년이 걸릴 건 아니에요. 이미 100개를 만드는 걸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속도로 구글 한 5단계나 6단계 정도가 있으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5단계, 6단계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의미에서 상용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게 구글의 판단인 거고 젠슨하이 볼 때는 그거 아니 20년 걸릴걸? 왜 또 100만 개가 작동하는 큐비트에서 큐비트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20년은 걸릴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젠슨하고 조금 과장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양자 컴퓨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터뷰한 거 보면 10년은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큐비트가 윌로우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인터뷰에서 구글의 윌로우가 그러면 뭐 빠르면 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뭐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치더라도 아직 5년에서 7년 뒤에 매출 나올 기업이 주가가 막 1,800% 오른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밈이죠.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기대치가 물론 테슬라도 FSD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잘 모르지만 이 기대치라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뭘로만 건드려도 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매출이 나려면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니 물론 D-Wave 같은 사람은 이미 매출 내고 있어. 그 매출 내고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로 매출 내고 있는 게 아니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중간 기술 알고리즘으로 이걸 가지고 석유 시추회사라든지 제약회사를 도와주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뭐 D-Wave 작년에 4분기 매출이 18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막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 그리고 5년 뒤에 뭐 배울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분기별 매출이 30억인 한국 돈으로 이런 회사가 주가가 뭐 500% 600% 오는 거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앞으로 20년 걸리겠네. 그럼 주가가 40% 떨어지는 건 저는 매우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움직이는 성장률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죠, 당연하게. 성장률과 실제로 성장,
성장에 대한 기대치와 성장을 곱하기 해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따진다면 성장 기대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해 가지만 펀다멘탈이 안 바뀌고서 기대치만이 증폭될 경우에는 네. 미세한 시장의 의견 변화에도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밈인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와닿죠. 막 뭐 15년 뒤에 될 건데 막 1000%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들어보면은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젠순왕이 얘기하기 전에도 추론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많이 투자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의 이제 증시에서 들을 때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덤프머니 이런 참 자존심 상하긴 한데.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이거 민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통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뭐 4.5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테슬라 주식이 막 치솟았던 것도 민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움직였지만 기관 투자자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으로 불리시하게 입장이 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마구사재기하면서 테슬라 주식이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던 것이지 결코 테슬라의 최고 신고가는 민간 투자만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밈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의 90%의 머저리티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두 가지 해석도 가능해요. 기관 투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보다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도 뭐 얘기를 해야죠. 왜 스마트머니하고 덤연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들은 단기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매년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잘 될 기업에게 투자한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워렌 버핏도 성장 중심의 뭐 이런 가치 투자를 한다. 저는 워렌 버핏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영자라고 생각해요. 가가지고 워렌 버핏이 해서 그 기업은 경영진 바꿔버리잖아요. 경영 철학 바꿔버리고 경영 방법 바꿔버리고 사업 방향 바꿔버리고 투자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경영 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치 투자라고 보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이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정말 기업가로서까지 변해갔던 버핏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명확하게 스마트머니는 빠지고 있고 네. 덤머니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덤프머니는 지금 바이더 딥이라고 지금 가슴에다 새기고 이거 떨어져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론 기관 투자자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단기 성과 때문에. 단기 성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는 정말 이건 뭐 천재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약간 밈 트렌드가 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냥 잠깐 이렇게 동승해서 먹고 양자도 있었죠. 한국에 또 연초부터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그거 뭐 자회사 했다고 하니까 로보틱 주식들 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로보틱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돈 벌려면 양자 컴퓨터처럼 5년 10년은 아니지만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2년.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가락으로 이거 공 못 잡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장에서 하니스 작업을 합니까? 그게 진짜 어렵대요. 손가락으로 공 잡는 거가.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어렵대요. 저도 볼펜토를 좀 놓쳐요, 가끔은. 여러분도 놓치잖아요. 근데 로봇이 놓치면 여러분 저거 뭐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걸 공장에서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막 방긋 웃고 막 인간처럼 생겨가지고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요. 가정에 와서 차 끓여주고 반려동물 고양이 살펴주고 저도 그럼 좋죠. 근데 이런 거는요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공장은 여러분 규정돼 있어요.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움직이면요 사고 나요. 사고 나는 게 공장이고 그만큼 인간도 대단히 인간 작업을 하더라도 그 루트를 정해놨거든요. 요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잘못하면 손가락 다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인간의 손가락처럼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상업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재롱하고 축구 좀 한다. 막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DOF, 자유도가 어느 정도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냐. 왜냐하면 손이 그 정도로 좋아지면요. 어깨나 팔 근육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손입니다. 손이 디그리가 그 자유도가 좋아진다는 건 나머지는 다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누웠다가 갑자기 뒤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뭐 요가 하듯이 요가 자세 보이고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가 자세 한다고 해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네. 근데 아직은 집게 수준. 네. 집게, 그보다는 더 많이 발전하기도 하죠. 제가 독일에서 한 10몇 년을 살았었는데, 독일 가면 치과 가면 항상 얘기해요. 저희 치아를 보면 치과 선생님이, 너 이거 독일에서 안 했지? 이거는 독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의 손기술이야. 우리나라 손기술. 예, 그러니까 이거 너 한국에서 했지?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치과 가서 한 열 몇 군데를 가봤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의사를 못 봤어요.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손가락이 특히 이쪽 유럽 사람들 액기 손가락 이쪽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도 한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병아리 감별사로는 유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손감각이 한국 사람이 달라요. 훨씬 양궁도 좋아요. 잘하고 네. 활도 잘 쓰고. 그래서 활도 잘 쓰고 양궁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봇이 뛰어나고. 인간 손을 닮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 사람 손처럼 만들어야죠. 최소한 서구 사람 손 정도는 돼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현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투자의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해 박사님을 뵀을 때 이제 테슬라 주가는 사실 지금 주가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저는 그 그렇죠? 당시에 막 테슬라 주가 사러 할 때 사람들한테 욕 먹었어요. 뭐 오르지도 않는 주가를 갖다 계속 사라 그런다고. 그래서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일단 뭐 CES도 CES지만 테슬라 주가 전망도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저는 우선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최소한 제가 뭐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1월 말이죠. 주가 떨어질 겁니다. 우선은 뭐 자동차 딜리버리 숫자도 좋지 않았고 우선은 자동차를 특히 모델 Y, 주니퍼, 그러니까 오스몬 이펙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했고요. 할인을 많이 한다는 건 판매 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매 분기별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 할지라도 마진율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은 확실하게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메꿔주겠죠. 에너지 부분에서 11기가와트라고 하는 4분기 때 정말 압도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의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 냈지만 이것이 자동차 부분의 매출에 비해서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겠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는 자동차 부분만 해서 특히 CO2 매출권, 판매권을 빼놓고 이 자동차 매출의 순이익률을 보기 때문에 이 순이익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는 이 컨퍼런스 콜 있는 다음 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테슬라도 주가를 올리고 싶으니까 네. 그걸 지금 올리면 다시 떨어질 걸. 왜 팔겠어요? 그래서 곧 임박했다는 얘기들 주니퍼의 판매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제 느낌에는 1월 달 말에 주가가 내려갈 거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델 Y에 대한 시판을 시작하면서 방어 전략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 랠리에 의해서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가 발생하면서 이때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즉 대단히 좋은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올라갔던 거고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기대치 이하가 될 경우에는 되게 큰 변화폭을 발휘하면서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델 Y를 발표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이번 올해 테슬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는 매크로고요. 매크로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죠. 트럼프 정부가 이 행정부가 들었었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쓰겠는데 무식하게 60%라는 일반 관세를 도입한다라면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할고 위안화가 평가절하된다 할지라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그들을 추방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많은 불법 이민자를 여러분 구별하셔야죠. 하나는 언도큐멘트 이민자가 있고 도큐멘트드 이민자가 있어요. 그 도큐멘트는 뭐냐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합니까? 건설업, 조경, 요식업,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뭐 100만 명이 됐던 얼마가 됐던 갑자기 다 나가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분들은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씁니다. 저축 못 해요. 자, 이분들에 의해서 그럼 100만 명이 일자리가 나가니까 그럼 나머지 흔히 말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이 여기다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인건비가 너무 낮거든요.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죠. 여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죠. 이분들은 100% 소비했던 분이니까. 네. 이러한 변수 때문에 페드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트럼프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저는 주식시장 자체는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받을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이민자를 하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해소되면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불안정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 주가를 억누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언슈퍼바이즈드, 즉 테슬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 뭐냐면 주마다 허가를 받아야 될 자율주행을 언슈퍼바이즈드 비인간 감독하에 한다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죠. 이 부분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이거 법 바꾸는데도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로 실행되지는 않죠. 근데 이 6개월 동안 연방정부가 하더라도 반드시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해야 돼요. 이걸 했더니 사고율이 어떻더라.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좀 낮더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다. 웨이모도 그걸 제출했어요. 제출했기 때문에 웨이모한테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이걸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네. 주별로가 아니라 연방으로.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즈는요 아마 특파원 2명 정도는 파견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2명이 뭐 20명 파견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때 까야지 막 이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뭐 CNN 방송, 뭐 CNBC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 방송들만 오겠어요. BBC도 갈 거고요. 우리 또 한국에 잘 나가는 KBS도 갈 겁니다. 가서 이거 다 촬영할 거예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 찍어서 방송하면은 빅히트고 페이지 트래픽 엄청나게 나올 거고 사람들 관심 있게 볼 텐데 테슬라를 비판하던 반대하던. 그러니까 즉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공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저는 2026년엔 잘 될 거고 2027년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의 FSD 발전 속도가 2024년 초반에 버전 12가 나왔는데 11월 말에 버전 1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빠른 속도고 이것의 간격이 점점 짧아질 거기 때문에 2025년에 버전 14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만 저는 이것이 안 되더라도 2026년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빠른 속도로 최저가를 다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공한다면 네. 스타쉽을 타고 하늘 올라갈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되게 아쉽게도 단순해졌어요. 테슬라의 주식에는 에너지 부분에서 만들어낼 ESS 부분에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모델 Q라는 중저가 모델도 나올 거고 모델 Y 주니퍼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FSD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FSD를 갖다가 언슈퍼바이즈드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걸 되는 순간 앞부분에 엔비디아의 구도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만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동차 기업이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는구나. 현실화되는데 우리 준비 수준을 보니까 어떻지? 저희 갈람 멀었는데 막 보고 올라가서 저희는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이제는 현실화됐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통과까지 시켰네. 중국도 통과시켰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지금 테스트를 시작했잖아요. 스위스에서 허가했죠. 자, 그러면 이거 막 들불처럼 아이폰처럼 그런 순간처럼 스마트폰 확산되는 것처럼 확산되면 우리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해? 야, 지금이라도 일론 머스크 만나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SD의 공개,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공개 테스트가 테슬라 주가를 모두 다 저는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주가가 정말 스타쉽 타고 하늘로 우주로 간다 하면은 그때 봐야 될 거는 FSD의 그 결과 여러분은 그때는 외신들 계속 보셔야 돼요. 사고가 나는지 안 나고인지 이게 큰 사고인지 이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작은 사고인지 왜냐면 사고가 100%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사고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인간보다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안전할 거고 올해 내로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간보다 10배 안전해질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고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에서 전혀 무사고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보다 안전하다. 근데 인간은요. 정말 이 관용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사고 내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기계가 사고 내면 마구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용성이 되게 낮다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안전해야 되는 수치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머스크는 근데 약속을 타임라인에 못 지키지만 방향성은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는 그래서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이제 매달 정액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해도 나쁠 것은 없다.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패해도 저는 감사하다. 그럼 진짜 IRP 같은 계좌에다가 그쵸 어느 정도 일정 액수를 그냥 매달 담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전략이네요. 안전한 전략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고민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를 물론 찍고서 다시 또 많이 내려왔죠. 저는 감사하는 일이라고 좀 감사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다 차익 실현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투자의 성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하려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아라. 그래서 이걸 팔아서 지금 자금 운용을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투자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투자 자금의 성격도 그쵸. 대단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죠. 롱으로 정말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롱에도 리스크는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스티브 잡스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총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그럴 가능성 저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롱도 위험성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투자는 위험성 없는 투자는 없죠. 전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위험성 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롱을 가져갈 것이냐, 내가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 내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정당한 거예요. 한국이 예외죠. 25%의 세금이 두렵다? 그래서 뭐 크립토가 맞다? 뭐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25%의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22%의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도 중간중간 하시면서 저는 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롱을 갖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더라도 그 한 해에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요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제가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금이 뭐 얼마나 길게 가져갈 수 있냐, 또 용도가 뭐냐, 네. 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완전 손실을 개인적인.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 정신력도 있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해놓고 2년 뒤에다가 또는 1년 뒤에다가 펼쳐보는 거다. 그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매일매일 열어보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죠. 그거는 인간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투자해놓고 1년 뒤에 쳐다봐라. 2년 뒤에 쳐다보면 분명히 올라있을 거다. 이거는 인간 심리학을 완전히 무시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제가 뭐 기계예요? 저는 하나 최근에 1년 뒤에 반드시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하나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막 손이 떨려서 그래도 열어보고 싶고 주가 알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분명 그런데도 사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롱도 정신력이 대단히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자금의 성격도 보셔야 되지만 본인의 이 사이클로지, 이 심리도 보셔야 되셔요. 네. 내가 막 시시때때로 열어보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10번이고 이거 롱 못하세요. 그거. 아니 그래도 IRP에 담으면은 좀 네네네네. 되긴 돼요. 네네. 그거 뭐 강제적으로 롱이 돼버리는 거.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팔고 사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는. 근데 방금 그 일론 머스크가 공격을 당할 가능성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이어받은 걸로는 사실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잘 그래도 극복을 했고. 근데 지금 테슬라 그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 왕. 사실 2인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진짜 만약에 그런 기업들은
창업자가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주가가 난리 나나요? 그렇죠. 엄청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충분히 테슬라 같은 게 이인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중국 지금 출신의 부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모든 차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독일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FSD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분명히 이인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런 디테일감 강화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엔지니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스페이스 X도 존재하고 있고 X.AI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바로 GPU 10만 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또 그록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거는 저는 기업가로서는 이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의 가장 뛰어난 지금 경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영국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고 독일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사이버 트럭에다가 폭탄 터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어떠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테러 또는 정치적인 경고의 가능성은 정말 저는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도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굳이 저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왜 영국에서도 저러고 있고 독일에서도 저러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1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또 이제 주가 전망 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여쭤볼게요. CES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뭐 엔비디아 당연히 주가 궁금할 거고요. 항방.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당연히 투자들 많고 투자 액수 크니까 궁금할 거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도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 또 그만큼 회자되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다 뭉뚱그려서 한번 네. 우선 엔비디아를 보면은 더 논쟁을 해서 보셔야 될 것은 양자 컴퓨터의 대결이 아니라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죠. 이제 작년 말부터 여러분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가 되게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맞춤형 AI 칩, 아니면 ASIC이라고 하는 것과 엔비디아는 제너럴 퍼포스거든요. 요 두 비싸죠. 그 대신 엔비디아의 후퍼라든지 블랙일.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의 단점은 분명히 1분기 실적, 이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파이낸스 이어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월, 11월, 12월 요 2024년에 실적 발표가 이뤄질 때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일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테니까요. 블랙일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블랙일이 지금 12월 양산을 얘기했다가 지금 벌써 1월인데도 지금 1월 말에 할 건지 2월 달에 할 건지도 얘기를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근심하셔야 될 것은 블랙일의 양산 시점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하고 페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메타하고 페어링을 했죠. 여기에 맞춤형 칩을 만드는 거고요. 마블 테크놀로지는 아마존에 지금 AI 칩을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너무 엔비디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맞춤형 칩들을 이런 만드는 거고 이 설계를 브로드컴이나 마블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맞춤형 AI 칩 시장도 분명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냐 네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 이거 맞춤형 칩은 우리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의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피차이라든지 제시라든지. 왜냐? 그래야 클라우드용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왜? 제네럴 퍼포스의 장점은 유연성이 좋다는 겁니다. AI 기술이 밝혀지면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제네럴 퍼포스 쿠다를 통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형 AI 칩은 효율성이 있는 대신에 가격도 저렴한 대신에 좋죠. 그리고 독립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근데 만약에 우리 AI 방법론이 바뀌고 월드 모델은 이 방법식으로는 해서는 안 돼. 그럼 아까 우리 월드 모델을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은 구글의 이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리움이라든지 트리움2라든지 여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월드 모델은 여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월드 모델은 제네럴 퍼포스인 엔비디아의 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반드시 믹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 거와
그 브로드컴이나 마블에서 만드는 맞춤형 AI 칩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지 결코 이걸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변화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장기적 미래는 저는 매우 밝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쿠다라는 거고요. 또 뭐 님이라는 또 플랫폼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강력하다. 정말로 엔비디아의 여러분 하드웨어 담당 직원보다 소프트웨어 직원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장기적 저는 성장 전략은 좋다. 그러나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지금 허들이 블랙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지금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TSMC죠. TSMC가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갖다가 확충하지 않으면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도 어차피 TSMC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SMC 보기에는 엔비디아 거 먼저 생산해주고 공장에서 여유분이 생기면 브로드컴과 마블에서 주문 들어온 걸 생산하지 여기 먼저 해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브로드컴이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지금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독일은 자동차용 칩이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고, 일본은 조금 관계가 있고, 미국이 확실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준공이 2027년인데 아마 2026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돌아갈 건데 2026년까지는 칩 자체의 생산량이 증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빅테크들이 가져가면서 그중에 일부를 맞춤형 칩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캐퍼시티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왜? TSMC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양자 컴퓨터 시장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나 5년 뒤에 하겠다는 롱 자세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완벽한 롱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올해 저기 추석 때 우리 설 때 뭐 방콕 놀러 가야지 뭐 이렇게 도쿄 놀러 가야지 이런 자세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뭐 한국에서 익숙한 단타, 미국에서는 단타가 통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또 한국에서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새로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가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 공도 못 잡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용화를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진출하겠다는, 워낙 지금 삼성전자 지금 HBM에서 지금 진짜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통과도 못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젠스랑한테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막 삼성전자 날리니까 그 다음날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젠스랑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도록 3E는 HBM 3E는 안 되는 거예요. 설계를 바꾸라까지 얘기했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4로 가겠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 지금 R&D 하고 있는 단계. 제가 보기엔 2025년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나도 양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주라고 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건 좋지만, 아니 무슨 테스트를 6개월 이상 해요. 그래도 주가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기대치죠. 물론 삼성전자는 받치고 있는 기둥이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만 보실 건 아닌데 저는 SK 하이닉스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AI 칩, DDR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 메모리가 아니라 랜드 프레시라든지 전통적 메모리가 아니라 AI와 관련된 이 HBM과 관련돼서는 삼성은 제자리 잡을 때 미니멈 1년 걸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젠슨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한 면박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근데 반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서 만나도 주고, 네. 마이크론하고 지금 두 개가 경쟁하고 있으니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납품해줘. 뭐 이런 식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최소한 HBM 영역에서는 격차가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삼성이 만회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근데도 객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HBM을 진짜 납품이 되고 통과가 되면 삼성 주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절박하죠, 삼성은. 절박하죠. 마무리는 네.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평범한 생활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요? 근데 박사님 같은 분들은 신나실 것 같고. 아니요. 머니올라를 많이 보시면서 머니올라를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머니올라 같은 채널이 잘 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경제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만 매일 구독하고 계시면 투자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언어 장벽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블룸버그 하나만 매일매일 유료로 기사를 꼼꼼히 읽으신다고 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를 하나만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블룸버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셋 중에 하나만 정기 유료 구독을 하시면서 요즘 디벨 깔면은 다 번역해 줍니다. 해주면서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매크로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갖다가 여러분 팔로우만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자신감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딥L 같은 경우를 유료로 깔면은 네. 웹사이트를 그냥 통째로 번역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국어 뉴스처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거 디벨과 같이 해서 요 정도는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에다가 공부에다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많이 벌겠다고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주식하고 분명히 로직이 다르다는 것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런 밈 주식 말고도요, 정말 좋은 주식들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 교체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공격하고 있는지, 디스럽션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과연. 왜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30-40년 군수 산업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학생들이 정말 수많은 별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이들이 쉽게 무너질까? 일론 머스크가 F-35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냥 농담한 말이 아니라 그 공격하겠다는 거,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안드로이드라든지 새로운 기업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스타쉽이 지금 1월 10일에서 지금 발사가 늦춰지지만 스타쉽이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게 될 때면 화성 가는 건 그거는 그냥 에드벌룬이고요. 스타쉽이 나오면 여러분 스타링크 사업이 바뀝니다. 스타링크가 지금까지 올렸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스타쉽에서는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인공위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세컨드 제네레이션으로 바뀌어요. 2배 정도 커집니다. 네. 훨씬 더 기능도 다양해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스타쉽은 올라가서 스타링크도 지금 팔콘 9에 비해서 서너 배를 더 많이 뿌릴 수가 있어요. 팔콘 9. 이 팔콘 9에서 뿌리는 것보다 서너 배를 한 번 올라가서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그리고 스타링크의 크기도 바뀌어요. 이 스타링크는 여러분 스텔스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F-35가 전통적인 레이더 망엔 걸리지 않지만 저궤도 위성에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도 여러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F-35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거 만들 필요 있냐? 요즘 다양한 방산 산업에서의 이런 새로운 여러분 라이징 스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 개념을 다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방산 산업에서도의 가능성 있는 것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나와서 팔란티어의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그러니까 이런 싶지만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미국 언론을 보시면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영어를 못해서 한이다. 네. 그거 보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AI의 도움으로 그게 더 이상 장벽이 아닌 시대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감행하는 게 좋다. 네, 오늘의 또 저희가 어떤 레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방산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좋죠. 스타쉽이 성공한 이후에 네. 가능하면은 그게 좋겠죠? 네. 그럼 기대해봐도 좋죠.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응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